이게 말이요,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말,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말 하나씩 띄워놓으면 설명하기가 괜찮은데요. 두 개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이 설명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그냥 얘기하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겠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다라고 얘기하고요.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해요.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그냥 무효가 아니라 불법 행위로 취급해버려요. 무슨 행위요? 반사회적 행위요. 이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는 법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103조, 104조뿐만 아니라 이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걸 불법 행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와 관련된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746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련 조문을 세 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103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래서 이걸 그냥 선풍기 질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103조에 이걸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내용을 위반한 법률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반사회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데 그냥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라 그랬어요? 불법 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예시 규정을 하나 놓은 거예요. 104조에. 이것도 한 예가 된다라고 여기다가 예시 규정을 뒀는데, 예시 규정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원인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행위요? 그렇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로 합니다. 이게 무효냐 유효냐라고 하는 건 이거의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뭘로 보는 거죠? 무효로 하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이것도 무효로 하는데 그냥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라고 했어요? 불법 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무슨 행위로 취급한다고요? 불법 행위로 취급한다. 그냥 무효는 무효인데 불법 행위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무효다. 그러면 단순히 이건 이제 746조 적용하기 전에 이것만 가지고 볼게요. 법률행위가 무효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무효행위를 기초로 이미 이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행한 부분은 뭐예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당이득이다라고 해서요. 부당이득은 반환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내가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나한테 돌아와서는 안 되는 이득을 내가 취했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자는 누가 됐든지. 근데 안 돌려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행하기 전이랍니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행이 된 부분이랍니다. 이행한 후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그냥 무효가 아니라 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했잖아요. 불법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746조에 정해놨어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불법 행위를 했어요. 얘도 불법 행위라고 여기도 불법 행위해서 하나씩 주고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여기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불법 행위하지 않았고 얘만 불법 행위했대요. 그럼 불법 행위는 얘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급부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것만 불법 원인 급여잖아요.
얘는 불법행위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요것만 불법행위죠. 얘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누군가 법률행위 할 때 둘이 같이 불법행위 했답니다. 그럼 둘 다 자기가 이행한 부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불법행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불법행위 했대요. 그럼 내가 급여한 거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급여한 것만 불법원인 급여가 되죠. 이거는 그 사람은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불법행위 하지 않았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746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둘 다 불법행위 했으면 둘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 한 사람만 했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판례가 한 3만 개 가까이 돼요. 이거 다 해야 돼요. 한 3만 개 정도 되는 판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개념 자체가 일단은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슬기로운 생활 있죠. 일명 초이슬생이라고 그래요. 초이슬생만 알아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대표적인 유형 몇 개 알려드릴게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고 있대요. 공무원에게 뇌물 주고 청탁한답니다. 반사회적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뭘 물어봐. 알지. 당연히. 자, 소송하는 과정에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위증해 주는 대가로 돈을 좀 받기로 했대요. 훌륭합니까? 그렇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죠. 또는 사실대로 증언해 주기로 했대요. 사실대로. 그 대신 대가를 좀 많이 받기로 했대요.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증언해 주기로 하고 하루 일당, 일실 손해 정도, 교통비 정도, 식사비 정도 받는 건 몰라도 너무 많은 대가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건 허위 증언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과장 증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요. 첩계약을 했대요. 첩 아시죠? 첩이 뭐예요? 요즘의 개념은 뭐죠? 첩이? 옛날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데 요즘엔 개념으로 하면 뭐야? 애인?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근데 애인이 처녀 총각이 서로 애인을 뒀대. 뭐 아무 문제 안 되죠. 첩이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가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첩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개념상 달리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처 있는 남자가 아니라 처 있는 남여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자도 이제 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런 관념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간통은 과거에 누구의 전유물이었어요? 남자의 전유물이었잖아요. 5년 전, 6년 전에 간통죄가 심사가 됐을 때 6년 전인가 7년 전에 그때는 남자가 처벌받는 비율이 7대3 정도였대요. 7대3 정도로 남자가 처벌받는 비율이 많았대요. 근데 최근에 간통죄를 심사할 때는 여성이 처벌받는 비율이 8대2로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6년 정도 사이에 사회적인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6년 전에는 간통죄 폐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됐을 때 여성단체에서 엄청 난리를 쳤죠. 그래서 폐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금년 초였나요? 작년이었나요? 간통죄 심사할 때는 여성단체에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왜요? 이게 바뀐 거거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남자들만 처벌 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바뀌어서 요즘에는 여자들이 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젊은 아이들, 이런 애들 이렇게 둔대요. 뭐 용돈 줘가면서. 그래서 그 무슨 바라 그러죠? 여성들이 가는 바가? 호바가 뭐, 호스트바 맞아요. 예. 이런 게 성행을 한대요. 그리고 여성 접대부들 돈 받는 건, 용돈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용돈 주는 건요. 남자들이 가서 이렇게 접대부들 이렇게 돈 주는 거에 2배, 3배 준대요. 간땡이가 큰 거죠, 남자보다. 왜요?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쓰는 거는 제가 벌어오는데 뭐 쓰는 건 내가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팡팡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또,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첩하고 관련된 거요.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관계를 맺기로 하는 계약이 첩계약이고요. 그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예요. 첩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조선시대 때는 첩이라고 하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 첩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던 시기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왜 그게 등장을 하냐면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략을 받죠. 몽골이 이제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한국에 있는 처녀들을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를 몽골에 뺏기기 싫은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딸을 시집 보낸 것처럼 하는 거야. 누구한테 보내? 17살짜리 남자한테 17살 먹은 딸을 보내면은 진짜 시집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낸 거지만 사실은 안 보낸 것처럼 하는 게 뭐예요? 꼬마 신랑 제도인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몇 살짜리예요? 17, 18 먹은 여자가 몇 살짜리한테 시집 가? 6살, 7살 먹은 애한테 시집을 가요. 그건 실제로 시집 갔다고 볼 수 없는 거. 업고 다녀. 동생이요. 남편을 업고 다녔다니까. 근데 이게 좀 사회적인 관념에 의해서 이렇게 부부관계로 또 굳어져 버려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애가 이제 성년이 돼요. 30살쯤 되면은 여자는 몇 살 돼요? 50살 가까이 되는 거야. 40살, 50살 이렇게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왕성할 때 본 마누라가 있잖아요. 조강지처가. 그러니까 또 결혼할 수 없잖아. 일부 이처제를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두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이렇게 부인처럼 이렇게 도왔다고. 그랬던 관습이 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걸 엄격히 금했어요. 그래서 첩을 둔 관료는, 소실이나 첩을 둔 관료는 중앙에서 근무를 못했어요. 전부 지방으로 보냈어요. 변방으로.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시대에서 우리 사고를, 우리의 어떤 그 의식을 이렇게 교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만연했대요. 그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아이들 무기나에 힘 있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힘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빌붙어야 되죠? 일본 사람한테 대항해서 힘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 일본 사람한테 협조하고 일본한테 빌붙어서 사는 사람은 막 이 첩을 두고 남의 집 딸을 돈 대신 뺏어오고 이러는 걸 걔네들이 묵인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질서가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그때 또 만연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첩이라고 하는 거. 이 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역사 범위 내에서 한 번도 적법한 행위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일제시대 때 굉장히 만연했다고 하고, 고려시대 때는 왜 그랬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7살짜리가 이제 커서 30살이 됐대요. 그럼 부인 몇 살 돼요? 40살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아이를 또 하나 이렇게 소실 비슷하게 두는 그런 습관이, 관습 비슷한 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첩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첩은 없어요. 첩은 과거에 여성들의 지위가 열악할 때 첩이라는 용어를 썼지, 지금은 그런 용어 안 쓰죠. 그래도 시험에는 등장을 해요. 첩계약은 어떤 형태든지 무효고, 첩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급부하기로 한 약정도 싹 다 첩계약에 부수된 약정으로 해서 다 무효예요.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줬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이제 첩계약 체결하면서 남자들이 그 여자애한테 차 사주고 뭐 이런 거 사줘요. 차 사주고 이렇게 사주면 그 차는 첩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첩하고 식스팩이 같이 타고 다녀요. 예외 없이 걔네들이 타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식스팩 줘버려, 차를. 왜냐하면 사준 놈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질투가 나가지고 내놓으라고 이제 닥달하기 시작하면 그거 뺏기기 싫어서 줘버려요. 근데 이것도 첩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안 줘도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뺏길까봐 젊은 애 줘버리죠. 그럼 젊은 애는 그 차 타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 그래, 그러면 사준 사람은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사주고 나면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무조건 누구에게 귀속이 돼버린 거야? 첩에게. 첩이 이뻐서 첩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걸까요? 물론 안 이쁘면 첩을 못 하겠죠. 안 이쁜데 첩을 둔다는 얘기는 그 남자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쁘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거하고 말고 하지 말라는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익 반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처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비 소유자가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굴 줘버렸어요? 뺏길까봐 식스팩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은 어떻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 나이 먹은 사람은 첩을 사주고 첩은 식스팩을 주고 식스팩은 또 술 먹느냐고 이걸 또 재피고 그럼 돈 있는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사고 누굴 줘요? 첩을 주고 이렇게 자원 순환 이론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와도 절대 틀릴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골라냅니다. 특이한 판례 몇 개만 보면 돼요. 3만 개 정도 판례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절대 안 틀려요. 그 대신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형의 판례가 제 책에다 한 20개 가까이 놓아놨거든요. 요 정도만 정확히 알면 절대 틀릴 내용이 아닌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20개 암기하라 그러면 기절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오늘은 4개 유형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4개 유형이 뭐냐면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금 포탈 목적이 어떤 행위였대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투기 목적의 행위. 투기 목적의 행위도 세금을 다 내면 투자예요. 세금을 띄어먹으니까 투기잖아요. 투기 목적이 어떤 행위했다? 이건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면 그걸 일단 피해야 되죠. 채권자가 내가 채무자인데 내 채권자가 내 집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건 일단 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우리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네 이름으로 잠깐 돌려놔 이거 있잖아요. 이게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도 살기 위한 행위로 봐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급해지잖아. 빨리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강박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빨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꾸물거리면 뭐라 그래요? 아 빨리 좀 해. 그리고 소리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아 이거는 형성이 돼 있고 나에게 권리가 귀속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귀속이 되는 건데 상대방이 꾸물거리고 안 해주면 기다립니까? 가만히? 그럼 뭐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꾸물대느냐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다소 강박이라고 하는 방법이 사용이 됐다라고 해서 그건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강박이 심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강박에 의해서 겁먹어서 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조건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디 AS 센터에 갔는데요. 나 이 친구 정말로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40분을 기다리는데 정말로 그 친구 밥맛 없는 친구더라고요. 진짜 밥맛 없는 친구인데 여자분들이 가지고 온 거는 젊은 여자가 가져온 거는 희덕거리고 이것저것 다 만져줘요. 근데 나이 드신 여자분이 갖고 왔다든지 남자들이 갖고 온 거는 그렇게 퉁명스러울 수가 없어.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녀석 참 웃기고 AS맨으로 정말로 자질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갔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툴툴거리길래 저 그래서 너 이놈아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놈이 이런 태도를 취하냐고 이놈 저놈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고객을 응대할 때는 얼굴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어디 말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말만 누구한테 말한 거야? 그런 말 이렇게 따졌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대충 하고 빨리 자기 순서 와야 되는데 내가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또 나만 나쁜 놈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 그 친구 내가 빨리빨리 좀 하라고 좀 강박적인 방법을 썼다고 해서 그게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가지 유형을 아셔야 돼요. 세금 포탈, 그 다음에 투기 목적, 또 하나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 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다소 강박이라고 하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이것만 가지고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5개 접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4개예요. 뭐뭐 얘기했죠? 하나씩 피면서 또 투기, 강제집행 면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다소 강박적인 방법이 사용됐다.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싹 들어도 그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만 정확히 이번 과정에서 알면 반 이상은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103조, 104조, 746조 아까 법조문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자, 법조문은 항상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거기 서설이 열심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서설에 동그라미 2번에 리을 정도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리을에 보면 A, B, C, D 있죠? 네, 그거 일단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보세요. 이건 뭐예요? 첫 계약이잖아요.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에게 첩이 되다오. 그럼 내가 뭐 사주겠다? 자동차 사주겠다. 상호간의 계약의 내용이 뭐죠? 반사회적인 것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 있죠. 해보신 적 있어요? 혼인하신 분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해보셨죠? 전부 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우리 성혼 아니 뭐죠? 혼인서약 있잖아요. 혼인서약.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벌써 웃잖아 다들.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심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기죠.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더 웃겨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하겠느냐. 그렇죠? 들으니까 좀 재밌긴 한데요.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게 반사회적 행위예요. 이게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이거든요. 이거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가요? 이혼하지 말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게?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에 따라서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아까 그랬잖아요. 뭐예요? 증언의 대가로 교통비 정도 받는 건 괜찮지만 너무 과도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 그럼 그건 반사회적 행위가 돼버린다고 얘기했죠. 예, 이런 정도고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친구한테 돈을 빌립니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얼마? 500만 원만 빌려줘라.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그건 묻지 마라. 너무 곤란해서 말하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빌려줬대요. 근데 이 녀석이 그걸 가져가갖고 도박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 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걔가 돈을 빌릴 때 어디다 쓸지 어떤 동기로 나한테 돈을 빌려갈지 이걸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동기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동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꿍꿍이를 돈 빌려가서 어디다 쓸지 내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5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얼마? 500만 원 어디다 쓰는데 오늘 내가 밤에 불타는 레이스를 감기로 돼 있다. 그런 거예요. 도박을 한 판 벌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빌려주면서 딴 거 반 땅이다. 그러고 빌려줬답니다. 근데 애가 엄청 많이 땄다는 거야. 이때 반 땅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빌려준 돈 자체도 이게 뭐죠? 불법의 동기를 알고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시겠죠? 네, 그래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다.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이해가 가죠? 오늘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요. 보통 왜 부엌에서 쓰는 칼 있잖아요. 칼 같은 거. 이런 걸 칼 가는 집에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갈면서 아저씨 아주 날카롭게 뾰족하게 좀 갈아주세요. 고기를 썰어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잘 갈아줘요. 아저씨 뾰족하고 날카롭게 갈아주세요. 저 칼로 내가 오늘 이놈을 그냥 그럼 갈아줄까 안 갈아줄까? 안 갈아줘요. 어디다가 쓸지 알죠? 이거 안 갈아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숙제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절대 안 갈아줍니다. 그거요. 불법의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이를 알고 했다. 그럼 그 행위를 한 사람도 불법 행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 걸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A, B, C, D 그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103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유형화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쭉 이렇게 보면 모를 건 없어요. 모를 건 없는데 거기 밑에 보면 미음하고 비읍이 있죠. 예? 미음하고 비읍 그거 두 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미음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수업을 할 거고요. 별도로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려 드릴 겁니다. 수업을 할 거고
비읍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있죠. 자, 보세요.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을 해서 한쪽이 이겼대요. 변호사가 준비를 잘해서 이겼대. 그럼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얻게 되거든요. 10억에 청구소송을 해서 이겼대. 그럼 얼마 받아요? 10억하고 변호사비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받은 것 중에서 10%는 변호사에게 주기로 했다. 그럼 1억 정도는 변호사한테 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다라고 하는 건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붙들렸대요. 그럼 구속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도둑놈하고 합의합니다. 너 불구속으로 내가 빼주면 나한테 1,000만 원 내놔야 돼. 이게 불구속으로 빼준다는 얘기는 구속 적부심 내지는 소송 과정에서 뭐죠? 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빼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속 적부심을 해서 불구속 상태로 빼줬다. 그럼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럼 도둑놈 지금 돈 어디 있었어? 그 돈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돼요? 도둑질 또 해야 되죠. 그래서 형사사건, 형사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빼주면은 변호사에게 500만 원 줘야 된다, 1,000만 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구속사건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불구속으로 빼주면 얼마. 또 구속이 확정된 피고를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로 빼주면 얼마, 선고유예로 빼주면 얼마.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내질르는 거야. 그래? 불구속으로 빼주면 얼마 줄게. 그리고 불구속으로 빼주면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행전임이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하고요. 그 이중매매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중매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요건 제가 별도의 도표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죠? 예, 자, 그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인륜에 반하는 행위 있잖아요. 처가, 부인이 부와 남편과 동거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얘네들 결혼 왜 했을까요? 같이 안 살 거면서. 이거는 가정의, 예? 부부님은 부부예요. 이게 가정의 기본 질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기본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를 해요.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한, 누가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있죠.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로 봐요. 이 사건은 들으면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아들이 28 먹은 아들이 60세 드신 아버지한테 싸대기를 한 대 맞은 거야. 귀싸대기를. 뭔가 잘못했으니까 60살 먹은 아버지가 28 먹은 아들을 때리겠죠. 근데 이 아들이 어디로 뛰어가요? 하스피탈 가서 진단서 끊어다가 폴리스 스테이션에 가서 아버지를 꼬리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단 폭력행위가 성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상태, 이제 구속까지는 안 됐는데 일단은 유치장에 들어갔죠. 그 바깥에서 아들놈이 뭐라 그러냐면은 진단서를 휘날리면서 아버지 500 아니면 합의 안 해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합의서 써준 거야 거기서. 500 주겠다고. 그래서 합의가 원만히 성립됐으므로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풀려났겠죠. 그러면 500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또 그 애비도 또 안 주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법행위 당했잖아요. 다쳤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들을 불러다가 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 임마. 그리고 빵빵빵 세대 때렸다 그러죠. 네,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사례 들어드리는 얘기는 재미는 있어도 전부 실제예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는 사례를 들면 여러분 헷갈려서 안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는 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등장하는 사건들이에요. 전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죠. 자녀를 출산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대리모 계약이 있죠. 대리모 계약이 뭐예요? 대리모가 에? 애기 놔주는 거예요? 네, 대리모가 맞아요. 애기만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따로 있어요. 여자가 몸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국에서는 이게 합법이었다가 작년서부터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태국은요. 아주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태국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인도는 이게 합법이에요. 인도는 합법이고 미국도 51개 주 중에서 14개 주인가 이거는 대리모 계약이 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두 부부가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면 몸이 망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는 낳고 싶지 않은데 아기는 갖고 싶은 거야. 자기가 낳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험실에서 그 두 부부의 그 체세포들을 뭐라 그래? 일단은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아기를 만들어서 다른 건강한 여자 몸속에다가 자궁 속에다가 이렇게 애를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이렇게 착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기를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키워만 줘요. 키워만 주고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여자는 대부분 다 흑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튼튼한 흑인들. 그래서 그 몸 검사도 다 하고 전염병 검사까지 싹 다 해가지고 키워주죠. 태어나면 이 아기가 그 백인 엄마 아버지의 어떤 유전적 특질은 다 가지면서 뱃속에서 그 키워준 엄마의 어떤 그 탄력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까지 갖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거진 슈퍼 베이비가 태어난대요. 실제로. 그런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종교단체에서는 엄청나게 이걸 지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 입장에서 보세요. 몸을 이렇게 키워준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 나가서 매춘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그 정도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받으니까 매춘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난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나라는 젊은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매춘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예. 그럼 뭐 해서 먹고 살으라고 정부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죠. 예.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젊은 아이들이 일할 게 없잖아요. 일할 게 없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 돌아가시고 이제 더 이상 돈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럼 걔네들 뭐 할까요? 일을 했어야, 어려서부터 일을 했어야 일을 배운 거 가지고 나중이라도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젊어서부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일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쉬운 게 뭐예요? 약한 사람 거 뺏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많은 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일을 할 기회가 전혀 없고 일을 안 배웠기 때문에 할 줄 아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럼 뭘 뺏어요? 약한 사람, 여자들, 어린아이들 거 뺏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나 어린아이에 대한 범죄를 아주 최악의 극악무도한 범죄로 생각하는 게 그건 뭐죠? 거기서부터 연유된 거예요. 사회의 근본을 다시 잡겠다, 뿌리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인 악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모 계약도 일단은 뭐다? 우리는 무효예요. 우린 무조건 누구예요? 누구 체세포가 착상이 돼서 누구의 아기가 됐느냐가 아니라 누구요? 출산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결정이 돼요. 한국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모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고 그 대신 누가 엄마가 돼요? 출산한 사람이 엄마가 됩니다. 한국의 법 제도가 그래요. 자, 그런 거고요. 미음도 부첩관계 단절을 정지 조건하라는 위로금 등의 지급 계약은 유효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첩이요. 첩이지만 첩계약 자체를 체결하고 첩으로 살았어요. 근데 첩을 끝내자. 그럼 반사회적인 상황에서 사회질서에 부합되는 상황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이건 무효로 볼 수 없죠. 첩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계약은 무효예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근데 첩관계를 끝내자라고 하는 계약은 이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예요. 첩관계를 끝내는 마당에 첩에게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 또는 생활비를 얼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잖아요. 그 약정도 유효야. 왜냐하면 첩관계를 끝내는 약정이 유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약정도 다 유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도 미음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보면요. 니은에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혼인하면 퇴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근로계약도 있었어요. 요즘엔 있을 수 없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직장 갈 때만 해도 그런 거 많았었어요. 실제로.
예. 넘겨보시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혼인서약문 같은 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예요? 불법행위로 쓴 무효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다 어떤 사람이야? 시작할 때 불법의 공범이에요. 반사회적 행위의 공범인 거예요. 결혼했다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체크해 놓습니다.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나 기타 거래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경업의 금지는 무효라 볼 수 없다고 리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그 미장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미장원에서는요. 미용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와서 거기서 견습을 한다 그러죠. 견습 생활을 2년 내지 3년 정도 하고 나가야 된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미용사 자격을 땄으면 얼른 개업을 해서 시골에서부터 조금씩 익히는 게 나을 텐데 이상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는요. 거기서 배워갖고 오면은 조금 뭐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대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의 돈은 거의 못 받더라고요. 고생은 엄청나게 하면서 거기다가 보면은요 노예 계약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독립해서 나가면 그 직영점이 있는 도시 내에서는 개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해요. 직영점이 있는 도시에서는 개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정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직영점이 있는 도시라는 얘기는 큰 도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거기서는 평생 개업하지 않겠다. 그게 뭐죠? 경업 금지 특약을 하는 거야. 경업이 뭐죠? 업종 경쟁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업 경쟁 얘기하는 거죠. 경업을 금지하는 그 특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 거기서 3년 동안 거진 월급도 거의 못 받고 3년 동안 배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라고 해서 나올 때가 되니까 대도시에는 전부 직영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 가서 미용실을 열었는데 고향은 이제 시골을 간 거거든요. 시골의 미용실에는요, 시골의 헤어스타일 똑같죠? 그렇잖아요. 머리 전체 길이 5cm, 파마 후 길이 3cm 딱 달라붙어서 동그래야 되죠. 네, 그래 쫙 동그랍니다. 이거 파마 몇 년 가야 돼? 1년은 가야지. 몇 개월 내에 풀리면 하자보수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4년 내지 5년 정도 거기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도시로 나온 거죠. 도시로 나와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도시가 큰 도시고 손님이 많다는 걸 아니까 글로 나와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업종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경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배웠는데 이걸 위반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판사는 이거는 무효라는 거죠. 경업을 영원히 포기하겠다 이거는 무효라는 얘기예요. 3년 내지 5년 정도를 경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유효일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포기하는 건 무효다. 그러니까 경업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에서 자기가 맡았던 업무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바로 옆에다가 하나 차려가지고 고객들 다 뺏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경종을 울린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3년 내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이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회사 측에서는 영원히 금지했으면 좋겠지만 영원히 금지할 수는 없고 몇 년 정도만 할 수 있다고요? 3년. 업종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 정도만 금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있죠?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를 위해서 대물 변제 예약을 받는 행위. 이거 다 사행행위죠. 다 무효예요. 무효인데 디귿에 보세요.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지금 보면 도박 채권자들도요. 이제 굉장히 약어요. 약어서 돈 빌려주면서 담보를 받잖아요. 담보 받으면 이게 다 무효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도박 채권자가 나한테 네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써줘. 그래서 위임장까지 받아요. 그럼 대리인 자격으로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권리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이런 관계가 생기죠. 갑이 도박 채무자고 을이 도박 채권자예요. 돈 빌려줬어요. 1억 원 빌려줬다고. 그리고 2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담보로 제공하면 이것도 무효라고 하니까 얘한테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야. 이거 처분해도 좋다 라고 해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럼 도박 채권자가 제3자 병하고 대리인 자격에서 갑을 대신해서 이 부동산을 의리와서 팝니다 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병은 이 사람이 도박 채권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도박 채권자가 제3자하고 대리인 자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제3자가 도박 채권자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건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하든지 간에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혹시 도박 채권자가 아닌지 이걸 조사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대리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동기의 불법. 동기 불법은 아까 동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거기 디귿을 보세요. 판례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그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고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 별도로 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이제 기타인데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 과정에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시겠죠? 보험금의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부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하는 자체는 선풍기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고요. 그래서 업주가 그 여성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해서 선불금 지급하기라는 약정도 무효고 이행할 필요 없는데 선불금을 줬다라고 하면 그거 돌려받을 수도 없는 거죠. 다 무효고요.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게 조합원의 임금 인상 요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인데 거기에 줄칠 거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줄칠 거. 아니 보세요. 성행위 대가로 돈 주기로 성매매 대가로 돈 주고 받기로 했대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나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이것도 무효라고 봐야 되죠. 여기는 줄칠 거 하나도 없어요. 노조 간부가 사용자로부터 뇌물을 좀 받고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야야야 입 다물어라고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행위죠. 이런 것들은 쓱 이렇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번 한번 보세요.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고 하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그 2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보세요. 10번. 강제집행 면탈 목적. 11번도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죠. 둘 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상속세 면탈 목적. 그 다음에 13번 뭐예요? 13번은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를 무슨 목적으로 매수했대요? 투기 목적. 그 다음에 14번도 공과금 면탈 목적이죠. 공과금 면탈 목적. 15번 뭐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16번도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쭉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세금 포탈, 그렇죠? 투기 목적, 또 강제집행 면탈 목적, 또 하나 다소 강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것,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반사회적 행위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건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사회적 행위가 됐다. 그럼 그건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무효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든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든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돌려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일체의 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법 행위하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이때는 그 사람은 반사회적 행위한 사람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고요. 거긴 A 한번 볼게요. A.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반사회적 행위에 기한 급부는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부정이 된다. 뿐만 아니라 판례는 니은의 판례 보이시죠? 판례고 체크하십니다.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부정한다. 그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그럼 결론은 결국은 뭐예요? 급여물의 소유권은 급여 받은 자에게 귀속이 된다. 아까 첩에게 차 사주면 차 누구 거 된다 그랬죠? 첩 거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요. 급여물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자, 수익자에게 귀속이 된다. 자, 그런 정도고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갈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리을하고 미음이 있죠. 리을하고 미음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과정에서는 이거 저당권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별표 하나 이렇게 해놓고 앞에다가 1월 이렇게 그냥 하나 써놓습니다. 그럼 1월 과정에서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을하고 미음이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예요. 104조인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 건너뛰었던 이중매매 있잖아요. 이중매매하고 같이 묶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두 개 묶으면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에요. 두 개 묶으면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 계속 할게요.